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은순의 눈이 떠졌다. 6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히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은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깊게 팬 주름과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그녀를 할머니로 만들어버렸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은수는 세탁소로 향했다. 미소 세탁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그녀를 맞았다. 이 작은 세탁소가 그녀의 전부였다.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가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맡긴 세탁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한 벌, 학생들, 교복, 이불보 몇 장. 각각의 옷에는 그 주인만의 이야기가 스며 있을 것이다. 은수는 세탁물을 하나씩 분류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오전 9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단골 손님인 김 여사였다. 매주 화요일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오는 중년 여성이었다. 어머,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남편이 또 와이셔츠에 뭘 흘렸는지 얼룩이 잘 안 빠져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세탁해 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은순에게는 소중했다. 누군가와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낼 힘이 생겼다.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엄마 심부름으로 세탁물을 찾으러 왔다. 은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며 안부를 물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적막한 세탁소 안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요. 그래, 엄마한테 할머니도 안부 전한다고 해라. 해가 질 무렵 은수는 다림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다리미를 들고 구겨진 옷들을 하나하나 펴는 일. 단조로운 작업이지만 그 속에서 은수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구겨졌던 것이 반듯하게 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다. 휴, 오늘도 참 많이도 했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은수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세탁기와 다리미를 점검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은수는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속극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적막함을 달래주는 배경음악 같은 존재였다. 우리 호준이. 문득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 입술을 떠났다. 25년 전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5살 아들. 수많은 수소문과 전단지 배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다. 지금쯤 30살이 되었을 텐데 살아는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지낼까? 은수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다. 성인이 된 아들의 모습을, 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을지를. 하지만 그 상상은 언제나 아픔으로 끝났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세탁소를 열고 손님들을 맞고 세탁과 다림질을 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때로는 지겨웠지만 그래도 이것이 은순의 삶이었다. 어느 가을밤이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세탁소에 남아있던 은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 문을 닫을 시간이 늦어진 것이다. 이제 정말 끝이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은수는 가방을 챙기고 불을 끄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젊은 남성의 것이었다.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요. 은순이 문을 열자 키 큰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정장 차림새를 보니 회사원인 듯 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워낙 야근이 많아서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요. 아,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젊은 남성은 손에 든 쇼핑백에서 흰 셔츠 5장을 꺼냈다. 이거 5벌 세탁 부탁드려요. 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찾으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순이 셔츠를 받아들며 그의 팔을 스친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인 그의 팔에 길고 희미하게 흉터가 나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생긴 상처가 자라면서 늘어난 듯한 모양이었다. 어머, 은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흉터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25년 전 5살이었던 아들 호준의 팔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은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이요? 이도현입니다. 도현 씨, 나이가 몇 살이지요? 30입니다만. 그건 왜 물으세요? 아, 그게 명부를 작성해야 해서요.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세탁 마치고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대강 둘러댄 은수는 머리가 멍했다. 30. 호준이 살아있다면 올해 딱 30살이 될 터였다. 은순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 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까지 세탁해 놓을 테니 그때 찾으러 오세요. 도현이 세탁소를 나간 후에도 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본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모양, 그 위치, 모든 것이 호준의 것과 일치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은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도현의 얼굴과 그 흉터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월요일 저녁, 약속대로 도현이 찾아왔다. 은수는 일부러 평상시보다 오래 세탁소에 머물며 그를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맡긴 셔츠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은수는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된 셔츠를 건넸다. 도현은 셔츠를 받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10,000원 주세요. 도현이 돈을 건네는 순간 은수는 다시 한번 그의 팔에 난 흉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에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거기에 흉터가 있었다. 팔을 다치셨나 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현이 당황하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다. 아, 이 흉터요? 어릴 적에 생긴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 어렸을 때. 네. 4~5살쯤 되었을 때 생긴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뭐지? 이 느낌은 비단 흉터뿐만이 아니라 도현을 볼 때마다 묘한 친근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 은수는 어쩐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괜찮으세요? 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순을 바라봤다. 은수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그래요. 도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명함을 하나 꺼내 은순에게 건넸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은수는 그가 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도현. 저 사람이 잃어버린 우리 호준이라면. 은수는 세차게 도리질했다. 아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어. 잠깐 착각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그녀는 도현이 언제 다시 올지 기다리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수는 매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세탁소에서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른 세탁소로 갔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은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애가 타는 걸까? 아무리 그 흉터가 호준과 비슷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내 도현이 나타났다. 은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출장을 다녀왔었어요. 도현은 이번에도 정장 한 벌과 함께 와이셔츠를 잔뜩 가져왔다. 혼자 사시나 봐요? 은순의 질문에 도현이 대답했다. 네. 자취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늦게까지 하는 세탁소가 여기뿐이라.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어요. 남자 혼자 살면 제때 끼니 챙기기도 힘들 텐데. 글쎄요. 다행이라고 할지 걱정할 가족이 없네요.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도현이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예. 안 계세요. 어머, 죄송해요. 괜한 말을. 괜찮습니다. 실은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도현이 담담하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은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태연하게 내뱉은 말이었기에 오히려 더 크게 울려왔다. 그래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은순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되뇌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도현을 향했다. 그 흉터,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버릇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은수는 괜히 말을 더 붙이고 싶었다. 혼자 지내면 끼니가 제일 문제일 텐데 혹시 밑반찬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뭘? 손님한테 반찬 좀 나눠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단골되면 나도 좋은걸.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설령 이 청년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안쓰러워서라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이 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세탁이 다 됐다. 은수는 도현이 올 시간이 되자 마음이 들떴다. 저녁 9시쯤 도현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세탁물 여기 있어요. 은수는 깨끗하게 정리된 셔츠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이거 가져가요. 은순이 내민 것은 밀폐 용기였다. 거기엔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다. 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예요. 너무 많이 끓여서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아주 맛있진 않아도 그럭저럭 먹을 만할 거예요. 아,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 살면서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몸 망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용기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용기는 그냥 가져다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도현이 떠난 후 은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며칠 후 도현이 다시 왔을 때 그는 깨끗하게 씻긴 용기를 가져왔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 요리 솜씨가 엄청나신데요. 다행이네요. 입에 맞아서. 그날부터 은수는 도현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매번 정성껏 반찬들을 준비했다. 도현도 은순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그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매번 용기를 가져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함께 가져왔다.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것까지 사오면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항상 얻어먹기만 하면 죄송스러워서요. 이런 주고받음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정이 생겨났다. 은순에게는 마치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도현 또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도현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나타났다.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오늘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봐. 네.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이 힘들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는 평소보다 더 푸짐한 반찬거리를 준비해서 건넸다. 힘들 때일수록 제대로 먹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마도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은수는 문득 깨달았다. 도현이 진짜 호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로부터 고마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녕 이 청년이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다.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녔다. 은수는 여전히 매일 저녁 도현을 기다렸다. 이제는 도현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탁소를 찾았다. 세탁물도 있었지만 은순이 준비해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도현은 은순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감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어머님, 오늘은 뭘 해주셨어요? 오늘은 갈비찜을 해봤어.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먹어야지. 와, 갈비찜이요? 정말 좋아하는 건데. 도현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은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은순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순의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주 어지럽고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은수는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뤘다. 세탁소를 비울 수도 없고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한파로 인해 거리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은수는 평소처럼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삼계탕을 끓여서 보온 용기에 담아놓았다. 이런 추운 날에는 뜨끈한 삼계탕이 최고지.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 도현이 오는 시간이었다. 은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의 모습을 찾았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도현이었다. 그는 한 손에는 세탁소에 맡길 옷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종이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마 또 뭔가 간식을 사온 모양이었다. 은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은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머릿속이 핑핑 돌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은수는 의자를 붙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도현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 어머님, 어머님. 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순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은수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현은 은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어머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난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은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60세 여성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현은 은순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순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수는 도현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은순을 들것에 옮겼다. 도현은 당연한 듯 구급차에 함께 탔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그게. 도현이 대답을 망설이자 은순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현은 은순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은순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은순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도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처음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이인데도 은순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자신이 보호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은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자분이 신부전 말기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어요. 신부전이요? 네. 만성이라 아마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방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 이식, 투석도 방법이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이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죠. 보통 가족 중에서 기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의 말을 들으며 도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제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 기증을 원하신다면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겠죠.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O형입니다. 환자분도 O형이시니까 일단 혈액형은 맞네요. 하지만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도현은 각종 검사를 받았다. 혈액검사, 조직적 합성 검사, 전체적인 건강 상태 체크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은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도현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은순을 돌봤다. 세탁소는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매일 같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는 은순이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봤다.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님한테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안 돌봐드리면 누가 돌봐드려요. 도현의 말에 은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결과지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다행히 조직 적합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신장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은순도 비로소 긴장을 놓은 듯 어깨를 내렸다. 정말인가요?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드문데 운이 좋으십니다. 의사의 말에 도현과 은순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은순의 말을 받아 도현이 말했다. 이분은 세탁소 사장님이시고 저는 손님이에요. 가족이 아니고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렇습니까? 신기하네요. 두 분이 너무 닮으셔서 당연히 모자지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판남인데도 이렇게 적합성이 높다니 하늘이 도왔습니다. 도현이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닮았다, 가족 같다는 그 단어들이 어쩐지 오래전부터 은순 곁에서만 느껴지던 이상한 끌림과 겹쳐졌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그럼 이제 수술하면 되는 거지요? 언제 합니까? 환자분과 기증자분 모두 준비가 되시면 당장에 다음 주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은 안 돼요. 안 할래요. 어머님, 절대 안 돼. 도현 씨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어.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야, 신장을 떼어내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이야? 몸에 부담이 갈 테고 평생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젊어서 괜찮아요. 우선은 어머님 건강부터 돌보셔야죠. 하지만 은수는 완강히 거부했다. 도현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도현이 돌아간 뒤 은수는 의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선생님, 혹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누구랑요? 아까 그 이도현 씨요? 사정이 있어요. 모른 채로 넘어가자니 마음에 걸려서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요청을 들어주었다. 간단한 DNA 검사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가 걸렸다. 그 하루 동안 은순의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범람했다.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은수는 긴장한 채로 의사를 바라봤다. 두 분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도현 씨는 최은순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 이윽고 밤이 되어 도현이 문병을 왔다. 퇴근하면 곧장 병실로 왔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현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도현 씨 아니 호준아. 어머님 무슨?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25년 전에.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5살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팔에 있던 흉터 이야기를, 무엇보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전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순을 보았다. 자신이 늘 궁금해하던 부모님. 그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어머니. 도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은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호준아, 우리 호준이. 어머니, 정말 제가 호준이에요? 그래, 그래.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25년 만에 재회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해서. 아니야, 호준아.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의사는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군요. 그나저나 지금 중요한 건 수술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서요. 이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으니 이식 수술에 대해 다시 상의해 볼까요? 도현이 즉시 대답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 안 돼, 호준아. 너한테 부담 주는 일은 절대로 못한다. 어머니, 이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아니야. 어머니, 25년 동안 어머니 품을 그리워했어요. 이제야 찾은 어머니를 또다시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어요. 도현의 간절한 말에 은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면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이런 대화가 오갔다. 호준아, 너 어려서 콩자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숟가락으로 퍼서 먹다가 목에 걸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은순의 말에 도현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쩐지 지금도 콩자반이 제일 좋아요. 이유를 몰랐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군요. 또 어떤 날엔 은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힘들지 않았니?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그 자리를 어머니가 채워주셨으니까요. 은수는 눈물이 차올라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잃어버린 25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 밤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수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호준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탓은 절대 아니야. 엄마는 내가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도현은 울컥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꼭 건강하게 다시 눈 뜨셔야 해요. 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의료진이 은순을 수술실로 데려갔고 도현도 준비실로 향했다. 수술은 장장 8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였고 그 사이 도현의 신장은 은순의 몸속으로 옮겨졌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은수는 고령이어서 회복이 쉽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며칠 뒤 도현은 은순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매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눈 뜨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다. 은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현은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고 이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지만 회복하고 계십니다. 곧 눈을 뜨실 거예요. 도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가 이제는 손 닿는 곳에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세탁소 앞 간판에는 미소 세탁소라는 글씨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따스한 풍경이 자리했다. 도현이 세탁기를 돌리며 웃고 있었고 은수는 카운터에 앉아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호준아, 그 셔츠는 섬세하게 다뤄야 해. 손님 거잖니.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다 배워서 맡아드릴 거예요. 은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20해 넘게 비워져 있던 자리, 애타게 찾던 아들의 빈자리가 이제야 채워진 듯 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손님이 흘끗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두 분 정말 닮으셨어요. 꼭 친엄마랑 아들 같네요. 은순과 도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었다.